진리에 이르는 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 이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청약 제도와 관련된 정책을 살펴보았죠.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건설사는 새 아파트를 만들면 판매하겠죠. 판매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실상. 그래요. 그런데 건설사가 통상적으로 어떻게 만드나요? 어떻게 판매하나요? 아파트를 만들어 놓고 판매하지는 않죠. 그래요. 아파트를 만들기 전에 청약을 하죠. 청약은 뭔가요? 아파트를 팔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죠. 그러면 구매자들은 청약을 신청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게 되면 경쟁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요. 하여간 뭐 청약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되면 이제 분양권을 얻게 되죠. 그래요. 계약금을 내겠죠. 계약금을 내고 이제 분양권을 얻게 돼요. 그리고 이제 중간마다 중도금을 건설사에 납부하죠. 중도금을 가지고 건설사는 뭘 하나요? 아파트를 짓겠죠. 그래요. 완공 시점 되면 어떻게 되나요? 구매자는 지불해야 될 남은 잔금을 지불하겠죠. 그리고 소유권을 얻겠죠. 이게 이제 건설사가 아파트를 판매하는 과정이죠. 이 과정 자체에 뭐 문제가 있나요? 문제는 없죠. 그래요.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왜 미리 만든 뒤에 판매하지 않고 만들기 전에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느냐,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고 긴 기간이 걸리는 제조품을 만들 때는 통상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요. 수천억 수조하는 배 같은 걸 만들 때도 다 이런 과정을 거치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위험이 있나요?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아무나 할 수 없게 돼버리는 거죠. 또 건설사가 너무 큰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거죠. 너무나 큰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아무나 할 수 없으니까 공급이 잘 안 되겠죠. 그래요. 이거는 이 과정은 당연한 거예요. 크게 잘못된 건 없어요. 오히려 미리 만든 뒤에 이제 판매하게 하면 어떤가요? 공급이 잘 안 되겠죠. 그래요. 시장 원리상 이 과정은 자연히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공급이 부족한 곳에서는 이러한 판매 과정이 당연히 생기겠죠. 공급이 부족하지 않더라도 지나치게 큰 비용이 들고 긴 기간이 걸릴 때는 제조하는데 이러한 과정이 필연적으로 생기죠. 특별히 이상한 건 없어요. 근데 이러한 과정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중간에 건설사가 파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파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가 생기죠. 짓다가 말았으니까 피해자가 발생해요. 그런 위험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피해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피해자가 보험에 가입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요. 보험에 가입하면 피해를 피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구매하는 자는 보험사와 거래를 해야 되겠죠. 그럼 만약에 파산하더라도 보험사로부터 보상금을 받게 되는 거죠. 아무 피해가 안 생기죠. 보험 미가입자는 어떻게 되나요? 그래요. 건설사의 손해 보상을 하겠죠. 건설사는 손해 보상을 해야 되겠죠.
당연하죠. 집 지어주기로 계약했는데 중도에 스톱이 되면 그래요. 피해가 발생하니까 보상을 해야 돼요. 건설사가 이제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보험사에 가입하면 되겠죠. 건설사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제 손해 보상이 저절로 되는 거죠. 보험사를 통해서. 그래요. 그래요. 보험사가 개입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요. 집을 사는데 막 보험사까지 보험 거래까지 하라고 하면 거래를 잘 안 하려고 하겠죠. 구매자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어떠한 제도를 가지고 있나요? 건설사로 하여금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주택보증을 가입하게 돼 있죠. 그래요. 이렇게 이제 미리 팔고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주택보증을 들어야 돼요. 건설사가. 당연한 거죠. 그래요. 그렇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죠. 대한민국에서는. 그나마 부동산 정책 중에서 괜찮은 정책이 이 정책이죠. 그렇잖아요. 시장 원리 맞잖아요. 보험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어때요? 구매자에게 강제적으로 보험사에 들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들게 하면 어떡하나요? 강제적으로 들게 하면 부담을 느껴서 집을 잘 안 살려고 하겠죠. 그러면 아파트 공급이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건설사로 하여금 법적으로 보험에 들게 하는 거는 시장 원리에 어긋나지가 않죠. 그래요. 뭐 그런 이유들이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또 보험사가 있는 거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기까지는 이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럼 어디서 문제가 생기겠어요? 청약할 때 이 청약 조건이라는 게 있는 거죠. 청약 조건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청약 조건이 어떤 게 있나요? 우선 청약 통장이 있어야 되죠. 청약 통장은 어떻게 만드나요? 은행 가서 만들겠죠. 좀 이상하죠. 건설사가 집을 판매하잖아요. 집 살 사람한테. 그럼 건설사하고 집을 사려는 사람하고 문제가 되는 거죠. 둘만 있으면 되는 거죠. 거래할 때. 은행이 끼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스크를 구매하는데 은행이 통장 털어 이러면 좀 이상한 거죠. 은행이 개입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거래할 때. 그래요. 근데 은행이 개입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청약 통장으로 청약하는 게 당연한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당연하지가 않아요. 건설사와 어떤 개인이 이제 거래를 하는데, 개인이 아니고 집단일 수도 있겠죠. 뭐 사고 파는 거래를 하는데 건설사와 도대체 은행이 끼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은행이 그렇잖아요. 은행은 아파트를 판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청약 통장을 트게 하잖아요. 희한한 일인 거죠. 또 보통 청약 통장을 트면 바로 권리가 생기는 것도 아니죠. 보유 기간도 필요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예치금도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건 정하기 나름이니까. 이상하죠. 이건 뭔가요? 은행에 이익을 주는 제도인 거죠. 그래요. 이게 이런 게 왜 있었을까요?
좀 이상하잖아요. 이런 걸 법적으로 정해놓는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그 옛날에는 대한민국이 이제 그래요. 은행이 자본이 별로 없었죠. 그리고 산업화할 때는 뭐가 필요한가요? 산업화되는 과정에서는 산업화를 빨리 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투자할 돈이 필요하잖아요. 기업들은 은행으로부터 돈을 조달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업화를 빨리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나요? 사회 구성원들의 자금이 필요하죠. 은행에 예금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들의 돈을 은행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런 것을 했음을 대번에 알 수 있죠. 특히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아파트를 너무 사랑했죠. 70년대, 80년대. 그 언제부터 좋아했는지 확인은 안 되지만 70년대일 수도 있고 80년대 초반일 수도 있죠. 그 아파트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이상한 조건이죠. 이 정도 불편함이라 느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수를 한 거죠. 아파트를 얻는 게 중요한데 이 정도야 뭐 들어주지 이러면서 다 했던 거예요. 그래요. 정말 70년대 80년대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파트를 좋아했느냐? 그때 아파트라는 가요도 히트를 쳤죠. 그래요. 1982년에 아파트라는 곡이 히트를 쳤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이름난 가수죠. 아파트.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바람 부는 갈대의 숲을 지나 언제나 나를 기다리던 너의 아파트. 그래요. 아주 오래전부터 아파트를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요구하는 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별로 이상하게 생각 안 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정도야 뭐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또 다양한 조건을 이제 붙이죠. 이런 조건들은 많이 바뀔 수 있겠죠. 무주택자여야 한다. 무주택 상태인 기간도 정할 수도 있겠죠. 또 부양가족을 또 조건에 넣을 수도 있겠죠. 그래요. 다양한 조건을 붙이면 또 이익도 줘야 되겠죠. 보통 어떤 이익을 주나요?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이익을 주는 거죠. 그래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라 했죠. 그래요. 한번 보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시장에서 안 살려고 하겠죠. 당연하죠. 시장에서 안 사려고 하겠죠. 그러면 어떤 경우가 생기나요? 안정기에 흡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청약 당첨돼서 사려는 이들이 많겠죠. 그러면 구매력 있는 무주택자가 많이 증가하겠죠. 이런 사람들은 시장에서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안정돼 있을 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안 산다는 거예요. 왜? 새 아파트를 싸게 얻기 위해서. 그래요. 근데 아파트가 상승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 사람들이 다 살려고 하겠죠. 저번 시간에 확인했죠. 다 살려고 하겠죠. 청약 있으면 전부 다 청약에 신청하죠. 또 그 와중에 이제 청약을 포기하고 시장에서 아파트 사는 이들도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에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는 이유가 이 잘못된 청약 제도 때문이죠. 청약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청약 조건을 걸고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게 뭔가요? 또 시장 기능을 훼손하는 거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대한민국에서는 주기적으로 폭등하는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요. 구매력 있는 무주택자가 지나치게 증가함으로써 상승기에 100%는 뭐 기본이죠. 그래요. 이 제도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시장 기능을 훼손하면 그게 어떤 식으로든 안 좋은 결과로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결국은 이제 그래요. 시장 기능을 훼손하는 거죠. 그 아파트 폭등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명백한 거죠. 그리고 현 시대에는 필요 없죠. 예전에 이제 은행에 투자 자금이 부족할 때 산업화를 위해서 이런 좀 뭐랄까요, 꼼수라 해야 되겠죠. 꼼수를 썼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필요 없는 제도인 거예요. 지금 예전에는 시장 기능을 좀 훼손했지만 그래도 순기능이 있었는데 현 시대는 어떤가요? 순기능이 전혀 없죠. 이상한 일만 일으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서울 아파트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일반인의 경우 어떤가요? 서울 아파트 사기 위해서 전 재산을 투입하죠. 어지간하면 다 전 재산 투입하죠. 그래요. 부모가 아주 부자여서 아파트를 구매해주지 않는 이상 일반인들 경우에는 전 재산을 투입해요. 전 재산만 투입하나요? 대출을 필요로 하죠. 그래요. 그래요. 대출 끼고 이렇게 아파트를 샀는데 하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재산상에 큰 손실이 발생하죠. 서울 아파트는 사기가 쉬운 물건일까요? 아니면 사기 어려운 물건일까요? 원래 사기 어려운 물건이라는 거예요. 원래부터가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5억 원 아파트가 있어요. 3억 원은 이제 자기 돈인 거예요. 자본이라 할 수 있죠. 그럼 한 2억 원 대출 받을 수 있겠죠. 그럼 1억 원 하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33% 손실 나죠. 또 부채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2억 원에서 3억 원 나누면 66%죠. 근데 1억 손실 나면 어떻게 되나요? 자본이 1억 줄게 되는 거죠. 부채 비율이 100%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일반인들은 보통 이렇게 사죠. 보통 이렇게 사는 거예요. 서울 아파트는 원래 사기가 되게 어려워요. 지금도 1억 원이 작은 돈인가요? 작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가 맞벌이를 해도 1억 원을 벌기 위해서는 한 3년 이상 걸릴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작은 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를 사기가 원래부터 사실은 어려웠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5억 원 아파트를 4억 원에 살 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에서는 물론 살 수 없겠죠. 근데 대한민국에는 이상한 제도가 있죠. 정부가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억 원 아파트를 사는데 3억 원이 자기 자본이 있어요. 조건 동일해요. 그러면 1억 원 대출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럼 굉장히 사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서 이 아파트는 얼마 하나요? 5억 원 하죠. 그럼 1억 원 하락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손실이 발생하지 않죠. 그래요. 손실이 발생하지 않아요. 부채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부채 비율은 3억 원에 그래요. 부채 비율은 33%죠. 그리고 부채 비율도 여전히 안 변하죠. 그래요. 메리트가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청약 당첨을 노리게 되는 거예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구매력을 갖추어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다 어떻게 해야 된다 했죠? 그래요. 인생 망친다는 거예요. 한 10년 기다리고 있으면 아파트 한 2배 가 있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뭐라 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청약통장들 가입하지 마라 했죠. 그래요. 그냥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위험한 짓인 거예요. 모든 도시에서 그렇진 않겠지만 뭐 모든 도시에 해당되는 걸 수도 있죠. 뭐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시장에서 사는 게 제일 낫다는 거예요. 정부가 그냥 아예 없애는 게 낫겠죠. 지금 시대는 필요 없죠.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일반인은 어떨까요? 시장에서 구매하겠죠. 3억 원이 있다 해서 청약 당첨을 기다리는 이들이 많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3억 원 있으면 이용은 대출 받아서 아파트를 산다는 거예요. 아니 분양권을 사든가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대출 받아서 중도금이나 잔금 지불하고 아파트에 입주하겠죠. 대부분은 그래요. 그래요. 근데 소수의 일반인들은 어떤가요? 청약 당첨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들이 있죠. 그러니까 복권하는 이들도 많은 거죠. 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기 어려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가요? 그냥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고 사나요? 1억 손실 나면 내가 3, 4년 손해보는 게 낫다 생각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5원 아파트를 사면 설사 뭐래요? 손해날 위험이 있어도 올라가도 위험이 있잖아요. 올라가는 위험을 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물론 살 때 유망지역 같은 건 살펴보겠지만 그거는 투기가 아니죠. 그건 인간은 누구나 그렇게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락하는 위험보다 상승하는 위험을 두려워해요. 상승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길바닥에 나앉을 수 있는 거죠. 하락하는 경우는 어떤가요? 그냥 한 3년 고생하는 거죠.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계산을 해보는 거죠. 하락할 위험보다 상승할 위험이 더 위험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구매를 해요. 소수 일반인들은 청약 당첨에 집착을 하는 거죠. 누가 더 투기적인가요? 청약 당첨에 집착하는 이들이 더 투기적인 거죠. 5억원짜리를 4억 원에 살려고 하잖아요. 시장에서 5억 원에 거래되는 거를. 복권 당첨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확률은 뭐 그래도 좀 더 높겠지만 복권에 당첨되고 싶어하는 사람의 마음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더 투기적인 거죠. 그래요. 하여간 집값을 구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요? 집을 구매하지 않는 이들 중에는 청약 당첨을 노리는 이들이 많겠죠. 대한민국에 대부분 다 그렇겠죠. 2천만 명 구매력 있는 수요자라고 가정할게요. 집을 산 이들이 집을 올리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구매력 있는 무주택자가 주범이라고 했죠.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천만 명이 구매력 있는 수요자인데 10%가 청약에 당첨하면 몇 명이 그래요. 집값을 올린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집값을 올리는 주범이 되나요? 200만 명이죠. 200만 명 구매력 있는 무주택자가 집값을 올리는 주범이 되는 거예요. 10명 중에 1명이죠. 그런 사람이. 그럼 대한민국에 200만 명이 될까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많아봤자 5%도 안 될 수도 있겠죠.
하여간 5%가 청약 당첨에 집착할 경우 100만 명 구매력 있는 무주택자가 생기는 거죠. 그럼 1900만 명은 집을 샀겠죠 이미. 그러면 집값을 올리는 이유는 누군가요? 1900만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100만 명이 집값을 다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올려요? 100만 명이 전부 집 살려고 하는 거죠. 순서대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죠. 전부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일정 기간에 집을 100만 채 공급할 수가 있나요? 안 된다.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지어봤자 1년에 한 5만 채 짓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한 5만 채 그래요. 그래야 폭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방법은 뭔가요? 구매력 있는 무주택자를 줄이는 게 방법인 거죠. 집을 사기가 쉬워야 되는 거예요. 원래부터 돼요. 집을 사기는 어렵다고 했죠. 최대한 조건을 좋게 해서 집을 많이 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시장 기능을 훼손하는 청약 제도 정책 같은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쉽게 살 수 있고 시장에서 당연히 시장가로 사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구매력 있는 무주택자가 줄어서 집값이 많이 안 뛴다는 거예요. 폭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수요자를 볼게요. 실수요자는 누가 있나요? 구매력 있는 무주택자가 있죠. 시장에서 사려는 이가 있을 거고 청약에서 당첨되려는 이가 있겠죠. 그래요. 시장이 상승할 때는 이 사람들이 집값을 올리는 이들이죠. 청약에서 당첨되려는 이도 시장에서 살 수 있겠죠. 청약 포기하고. 그래요. 구매력 있는 무주택자가 상승기에는 아파트 가격을 폭등시키는 주범이에요. 1가구 1주택자는 어떤가요? 1가구 1주택자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겠죠. 넓은 공간으로 이동하려는 이가 있겠죠. 또 지역을 옮기려는 이가 있어요. 이 사람들도 어떨까요? 집을 살 수 있으니까 주범이 될 수 있는 거죠. 한번 볼까요? 파는 동시에 사는 이는 어떤가요? 가격을 상승시키는가요? 팔기도 하고 살기도 하니까 뭐 가격을 상승시키는 이라고 볼 수는 없죠. 사고 동시에 파는 이도 있겠죠. 이자 역시 마찬가지죠. 가격을 상승시키는 이는 아니죠. 미리 팔고 기다리는 이는 어떻게 되나요? 가격을 하락시키는 데 기여하겠죠. 그렇죠. 팔고 그냥 팔기만 하니까. 상승시기는 어떤가요? 손해 발생하죠. 집값이 올라가니까 나중 되면 똑같은 집을 사더라도 더 비싼 돈 주고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손해 발생하죠. 하락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이익이 발생하겠죠. 미리 팔고 기다리는 이는 흔할까요? 거의 없겠죠. 1가구 1주택자 중에서 이런 이들은 굉장히 무모한 이죠.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미리 사고 기다리는 게 어떨까요? 가격을 상승시키는 데 기여하겠죠. 사기만 하고 팔지는 않잖아요. 상승 시기에는 어떨까요? 이익이 발생하죠. 하락 시기에는 어떻게 될까요? 손해 발생하죠. 그래요. 당연하죠. 그래요. 한 1, 2년 전에 산 이들은 성공한 거죠. 사고 기다렸다면. 그렇게 하기는 어렵죠. 집이 두 채가 있으면 하락할 때 손해가 너무 커지는 거죠.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은 파는 동시에 사거나 사는 동시에 팔아요. 미리 사고 기다리는 이는 재산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쉽지는 않은 거죠. 그래요. 근데 뭐 한 1, 2년 전에 산 이 같으면 운 좋으면 들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왜 그래요? 팔고 사는 게 아니라 사고 파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죠. 샀는데 집값이 매일 올라가는 거예요. 팔리진 않고 바로 팔리진 않고 그러니까 샀는데 팔려고 내놨는데 집값이 계속 올라가요. 일주일마다 막 1,000만, 2,000만원씩 올라가요. 그럼 좀 약간 파는 시기를 늦출 수 있겠죠. 조금 더 보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한 3달 지나니까 한 5억 하는 아파트가 한 6억이 넘어갔어요. 원래는 5억에 팔려고 했던 건데 그럼 당장 팔 필요가 없잖아요. 좀 더 기다려볼 수 있겠죠. 근데 2년이 지나니까
한 7억이 돼요. 그래요. 그럼 계속 버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가구 주택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운이 좋은 사람인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흔하지는 않을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파는 동시에 사거나 사는 동시에 파는 일이죠. 근데 이제 이번 3년 동안은 폭등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운 좋은 사람들인 거죠. 그래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